하룻밤만 신세 좀 지십시다. 날이 저물어 길을 잃었소이다. 떠돌이 장사꾼 한만돌이 산속 외딴집 살인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새어나온 것은 며칠은 굶은 사람 같은 파리한 여인의 얼굴이었고 방 안에는 낡은 제사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만돌을 물끄러미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하룻밤만 자고 가라 청했고 그 말투에는 어딘가 애원과 명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만돌이 상상도 못할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행운 가득 담아 보내드릴게요. 자, 조선시대를 뒤흔든 가장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산길 어귀에는 다 쓰러져 가는 폐가가 한 채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만돌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옷감과 장신구를 팔아 먹고 사는 29의 장사꾼이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보찜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고 오늘 밤 묵을 곳조차 마땅치 않은 처지였습니다. 날은 저물고 발은 부르텄는데 마침 저 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인가가 있구나. 오늘 밤은 저기서 신세를 져야겠다. 만돌은 반가운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집은 낡을 대로 낡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방문 틈으로는 분명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소이다.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어 돌아서려는 찰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나타난 것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달빛보다 창백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어인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으며 어딘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길을 잃어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폐를 끼쳐 송구하나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한참 동안 만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 무언가 절박한 기다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대신 하룻밤만 자고 가셔야 합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누가 남의 집에서 하룻밤 이상을 묵겠다고 했던가. 만돌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별뜻 없는 말이려니 여기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먼지 쌓인 세간 사이로 낡은 제사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밥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산 중에 홀로 사시는 것입니까? 만돌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이곳에서 3년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신다니요. 언젠가 제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오리라 믿었지요. 오늘 그대가 그 사람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돌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여인에게서는 두려움보다 애처로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문득 만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그네님은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뜻밖의 질문에 만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요, 정이 남지 않겠습니까? 남은 이들의 가슴 속에 틀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죽은 자의 말은 들리지 않아도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곱씹어 온 자의 말투였습니다. 만돌은 그 말의 무게를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한마디가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할 말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만 쉬시지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만돌은 보찜을 베고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여인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여인은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세로 굳어있던 사람처럼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피로가 몰려와 만돌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꿈결인지 생시인지 어디선가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만돌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서니 마당 저편 다 허물어진 우물가에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여인의 모습이 아침 안개처럼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돌은 그제야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소름을 느끼며 밤새 자신이 마주했던 것이 산 사람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여인이 남긴 그 말, 죽은 자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만돌은 서둘러 보찜을 챙겨 폐가를 빠져나왔고 정신없이 산길을 내달려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이른 아침부터 밭일을 나온 늙은 농부가 그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게, 낯빛이 왜 그런가? 어디서 밤을 지새운 겐가? 저 산 위 폐가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습니다. 그 말에 농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 집에서 잤단 말인가? 아는 집입니까? 농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집은 3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일세. 원래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얼마 안 가 안악도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하더군. 우물에서 말입니까? 만돌의 머릿속에 아침에 보았던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물어진 우물가에 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안악이 원래 부잣집 규수였다는 소문일세. 어쩌다 산골까지 흘러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수련이라 했던가 서씨 성을 가진 여인이라 들었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만돌은 차마 지난밤의 일을 소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하룻밤 묵었을 뿐입니다. 농부는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로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맑게 재수 없는 집이야. 그 뒤로 몇몇이 거길 지나다 알아눕기도 했다더군. 만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지만 발걸음은 좀처럼 마을 밖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돌은 마을 어귀 주막에 몸을 뉘었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인의 젖은 머리카락과 낮은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느껴진 것은 원한에 사무친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애타게 부탁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대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말이었다면 어찌할 것인가. 만돌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다시 그 폐가를 찾아가 여인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리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돌은 주막 주모에게 넌지시 그 폐가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할멈, 저 산 위 폐가 말입니다. 거기 살던 부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주모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어허,
그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닐세. 마을에서 힘 좀 쓴다는 이 대감 댁과 얽힌 일이라 다들 쉬쉬하고 있다네. 이 대감이라니요? 이병연 대감 말일세. 이 근방 땅이란 땅은 죄다 그 댁 소유 아닌가. 더 캐물었다간 자네도 곤욕을 치를 걸세. 주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돌은 그 한마디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단순히 흉가에 얽힌 소문이 아니라 마을의 권세가와 맞닿아 있는 사연이라면 함부로 들쑤셔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에게 건넨 하룻밤의 부탁이 단순한 잠자리청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돌은 보찜을 다잡고 다시 산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앞섰습니다. 그 폐가에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어떤 위험 속으로 끌어들일지 만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만돌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여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폐가에 다다르자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집의 모습은 지난밤보다 한층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무너진 담장, 갈라진 마루, 잡초에 뒤덮인 마당까지 사람이 살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십니까? 어제 신세를 진 나그네입니다. 만돌이 조심스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어젯밤 보았던 낡은 제사상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을 뿐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돌은 마루에 걸터 앉아 여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 함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안에는 빛바랜 서찰 몇 장과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저고리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찰의 글씨는 정갈하고 유려했는데 이는 결코 평범한 농가의 여인이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 필시 예사 집안 출신이 아니었구나. 만돌이 서찰을 살피고 있을 때 어느새 여인이 소리 없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진한 흔적을 보셨군요. 만돌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송구합니다. 다만 이 글씨가 예사롭지 않아서요. 여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본디 한양의 몰락한 사대부 집안 딸이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 이 산골까지 흘러들었지요. 그런데 어찌 이런 산중에서 홀로 지내게 되셨습니까?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지아비가 있었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옅게 떨렸습니다. 3년 전 이 집에서 지아비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지요. 여인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면 지아비가 저 뒷산에서 나무를 캐오고 저는 그것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으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여인의 얼굴에 잠시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산 아래 사는 어느 대감이 저희 집 땅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이라니요. 이병연이라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여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 자가 어찌 이런 산중의 작은 땅을 탐냈단 말입니까? 땅 밑에 무언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금맥이라는 이도 있었고 명당자리라는 이도 있었습니다. 진위는 알 수 없으나 그자는 집요했습니다. 여인은 거기까지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캐물으려던 만돌은 여인의 낯빛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편치 않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에게는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때 산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만돌이 돌아보니 낯선 사내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각진 턱에 굳은 살 뺀 손을 가진 나이 지긋한 사내였습니다. 걔 누구요? 사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어르신은 뉘시온지요. 나는 김경식이라 하오. 예전에 이 근방에서 포교로 있었소. 포교라는 말에 만돌은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이 폐가에는 무슨 볼일로 오셨습니까? 경식은 잠시 폐가를 훑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3년 전 여기서 일어난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말이오. 그 말에 만돌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살던 부부의 일을 아십니까? 경식은 대답 대신 만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사겨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도 뭔가 알고 있는 얼굴이구먼.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루에 앉아 있던 여인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여기 누가 있지 않았소? 경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만돌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복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집에 살던 부인이라 했습니다. 그 말에 경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그 여인은 3년 전에 죽었소.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만돌의 담담한 대답에 경식은 오히려 더 놀란 눈치였습니다. 자네, 두렵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원한이 아니라 무언가를 애타게 청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정녕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라면 내 아는 것을 조금은 말해줄 수 있소. 다만 여기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마을 아랫역 내 집으로 오시오. 해가 지기 전에. 경식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만돌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일이 자신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험한 사연임을 직감했습니다. 폐가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낡은 제사상 위에 밥그릇만이 흐린 햇살 아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만돌은 산을 내려오며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몰락한 사대부가의 딸, 산중의 가난한 살림, 그리고 땅을 탐는 어느 대감. 이것만으로는 아직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만돌은 낯선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가 하인 여럿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매서운 눈매를 가진 그 사내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은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 어른이 누구십니까? 만돌이 지나가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병연 대감님이세요.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시고 흉년에는 곳간도 풀어주신다는 어른이세요. 아이의 말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만돌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방금 전 폐가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흉년의 곳간을 푼다라. 만돌은 나귀 위에 앉은 병연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자하고 후덕한 마을의 어른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어딘가 서늘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노파 하나가 만돌 곁에서 나직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댁땅이 어디 원래부터 저 댁 것이었나. 다들 알면서 쉬쉬하는 게지. 노파는 그 말을 하고는 화들짝 놀란 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만돌은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무언가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만돌은 김경식의 집을 찾아 마을 아랫역으로 향했습니다. 낮은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니 경식이 이미 마루에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는가? 안으로 드시게. 경식의 얼굴은 낮보다
한층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자 경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네. 다만 이것은 나에게도 쉬운 이야기가 아닐세.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도록 사겨온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나는 그 폐가에서 벌어진 일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네. 경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가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결코 자살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았지. 목에 남은 흔적이며 흐트러진 방 안의 모습이며 모든 것이 말이 안 됐네. 그런데 어찌하여 자살로 마무리되었습니까? 만돌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경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윗선에서 그리 결론 지으라는 압력이 내려왔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병연 대감이 있었지. 어째서 대감이 그런 압력을 넣었단 말입니까? 그 땅 때문일세. 부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은 결국 병연 대감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경식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네. 처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말일세.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돌은 그제야 폐가의 여인이 자신에게 건넨 부탁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경식 어른, 그렇다면 부부가 죽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돌의 물음에 경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련의 지아비는 본디 글줄이나 읽던 선비였네. 가세가 기울어 산중으로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고든 사람이었지. 그런데 어찌 먼저 변을 당했습니까? 병연 대감이 몇 번이고 땅을 팔라 종용했으나 지아비는 끝내 거절했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서가 그 땅에 묻혀 있다는 이유였지. 문서라니요. 자세한 것은 나도 모르네. 다만 그것이 화근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이. 경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아비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네. 실족사로 처리되었지만 나는 그 시신에 남은 상처가 실족으로 생길 수 없는 것임을 알았지. 그럼 수련이란 여인은요? 지아비가 죽고 열흘 뒤 수련도 우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네. 자결로 결론 지어졌지만 경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에 남은 손자국은 결코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른께서는 그것을 알고도 어찌 3년을 침묵하셨습니까? 경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려웠네. 병연 대감의 손이 관아 안까지 뻗쳐 있었으니까. 진실을 말했다가는 나도 내 식솔도 무사하지 못했을 걸세. 그렇다면 지금은 어찌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식은 고개를 들어 만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그 여인의 홀령을 만났다지 않았나? 그것은 하늘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준 것이라 여겨지네. 나는 이제 이 죄책감을 더는 견딜 수가 없네. 만돌은 그날 밤 늦게 마을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찜을 베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앞이 흐려지더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캄캄한 밤, 폐가의 우물가였습니다. 수련이 두 손으로 무언가를 감싸 안고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련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놀이개 하나와 밀봉된 서찰을 나무함에 담아 우물가 돌밑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련이 돌아보는 찰나 꿈은 그대로 끊겼습니다. 만돌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물가 돌밑,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만돌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막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건장한 사내 셋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요 며칠 폐가를 들락거리며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그 장사꾼이냐? 앞장선 사내가 험악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뉘시오, 갑자기 이 무슨 짓입니까? 이병연 대감댁에서 왔다. 내 놈이 그 폐가 일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대감 귀에까지 들어갔다. 만돌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엔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야. 사내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는 방 안의 보찜을 발로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만돌은 흩어진 짐을 주섬주섬 챙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떠나면 그 여인의 한은 영영 풀리지 못한다. 만돌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흩어진 짐을 대충 챙긴 뒤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경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경식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어인 일인가? 병연 대감댁 사람들이 방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라 협박하더군요. 경식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벌써 눈치를 챈 개로군. 그자의 눈과 귀가 이 마을 어디에나 뻗어 있으니 당연한 일이지. 어른, 저는 오늘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만돌은 방금 전 꿈에서 본 우물가와 놀이개, 서찰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경식은 조용히 귀 기울이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이었구나. 그 여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년 전 조사 당시 수련의 지아비가 지녔다는 문서에 대한 소문이 돌았네. 그것이 만약 병연 대감의 죄상을 증명할 물건이라면 경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3년 묵은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르네. 하오나 벌써 병연 대감 쪽에서 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 증표마저 잃을지 모릅니다. 만돌의 말에 경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중해야 하네. 낮에는 대감댁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밤을 틈타 움직여야 할 걸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먼저 우물가 주변을 은밀히 살펴 증표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동시에 병연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대감댁 사람들이 일이 빨리 움직였다는 것은 필시 우리 쪽에도 누군가의 눈이 닿아 있다는 뜻일세. 경식의 말에 만돌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마을에 몇이나 됩니까? 많지 않네. 허나 아주 없지는 않을 걸세.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언제부터인가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듯 고요하고도 서늘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돌은 경식과 헤어져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병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샛길을 택했습니다. 폐가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수련이 마당 한켠에 조용히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녀의 꿈속 기억을 보셨군요. 수련의 목소리에는 옅은 놀라움과 안도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물가에 무언가를 묻으셨더군요. 그것이 소녀와 지아비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증표입니다. 수련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습니다. 부디 그것을 찾아 주십시오. 소녀는 더 이상 이곳을 떠날 수도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만돌은 그 애절한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람들의 발소리와 함께 병연 대감댁의 깃발이 산길 아래로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돌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깃발이 가까워지자 만돌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수련 역시 그 기척을 느낀 듯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병연 대감대 하인들이 폐가 마당까지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이 근처에서 얼쩡거린다 했는데 찾아봐야 소용없다. 아까 그놈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인들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만돌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돌은 다시 경식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병연 대감이 대놓고 사람을 풀어 감시하고 있네. 이대로 움직였다가는 자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경식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수련이란 여인은 이미 3년을 그 고통 속에서 기다려왔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닐세.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움직이자는 말일세. 시간을 둔다고 병연 대감의 눈이 느슨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철저히 경계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언성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낮은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식의 아내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른, 두 분 말씀 잠시 들었습니다. 외람되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저도 병연 대감댁의 무서움을 잘 압니다. 허나 그 대가인 중에는 대감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이도 있다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요? 만돌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마름으로 있는 박서방이라는 이가 예전 그 부부의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대감을 따르나 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요. 경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자라면 혹여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허나 그자를 함부로 찾아갔다가 오히려 대감께 밀고라도 하면 어찌합니까? 만돌이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 위험은 감수해야 할 걸세. 지금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인이 필요하네. 경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돌은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폐가에서 처음 마주친 창백한 여인의 얼굴, 우물가에 홀로 서 있던 뒷모습, 그리고 간절하게 애원하던 그 목소리까지. 어른,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만돌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물가로 가서 증표를 찾아내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위험하네. 대감댁 사람들이 아직 근처를 서성이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 증표는 영영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여인에게 약속했습니다. 만돌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식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나도 함께 가겠네. 대신 박서방에게도 은밀히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해보겠네. 고맙습니다, 어른. 고마울 것 없네. 이것은 나 역시 3년 전부터 갚아야 했던 빚이니까. 경식의 아내가 두 사람에게 마른 주먹밥 몇 덩이를 챙겨주며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두 분 다. 밤이 깊어지자 만돌과 경식은 각자 삽과 호미를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산길이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폐가로 향하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만돌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길로 들어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자네가 택한 길이라면 나도 끝까지 함께하겠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산길 중턱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김포교 어른 아니십니까?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숲풀 사이에서 나온 것은 마름 옷차림의 중년 사내였습니다. 박서방인가? 경식이 낮게 물었습니다. 예, 접니다. 어른 댁을 찾아온 이가 있다기에 혹시나 하여 이리로 와 보았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네, 3년 전 그 부부의 일을 알고 있다고 들었네. 만돌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감댁 지시로 이 산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른 채 그저 시키는 대로 짐을 나르는 일이었지요. 무슨 짐이었나? 삽과 밧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물가에서 물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그 후로 밤마다 그 광경이 눈에 밟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그날의 일을 증언해 줄 수 있겠는가? 경식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에서 정식으로 묻는다면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맙네. 자네의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걸세. 만돌이 박서방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은 조심하십시오. 요 며칠 대감댁에서 순찰을 배로 늘렸습니다. 박서방은 그렇게 당부하고는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돌과 경식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증인이 하나 늘었네. 이제 남은 것은 그 증표뿐일세. 가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재촉해 폐가를 향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폐가에 다다르자 우물은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만돌과 경식은 숨을 죽인 채 우물가로 다가섰습니다. 꿈에서 본 자리가 정확히 어디였는가? 경식이 낮게 물었습니다. 만돌은 눈을 감고 꿈속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저기 우물 왼쪽 세 번째 돌 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그 돌을 드러냈습니다. 흙은 오래도록 다져져 단단했지만 두 사람은 소리를 죽여가며 천천히 파 내려갔습니다. 어른, 이 일을 하며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만돌이 문득 물었습니다. 경식은 잠시 손을 멈추고 나직이 답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병연 대감이 아닐세. 내가 또다시 진실 앞에서 눈을 감을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네. 3년 전에는 어찌 눈을 감으셨습니까? 그때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여겼지. 하나 그 뒤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네.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은 도망친다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더군. 경식의 말에 만돌은 문득 폐가에서 수련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자의 말은 들리지 않아도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말이 어른께도 해당되는 듯합니다. 경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 나 역시 그 흔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게지. 그때 만돌의 호미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흙을 걷어냈고 이내 작은 나무 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을 여니 그 안에는 꿈에서 본 그대로 놀이개 하나와 밀봉된 서찰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여러 개의 횃불이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 없느냐? 개 섞어라. 병연 대감댁 순찰꾼들의 고함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켰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만돌이 다급히 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순찰꾼들의 눈을 피해 반대편 숲풀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살갗이 긁혔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이쪽이다. 소리가 이쪽에서 났다.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만돌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품 안의 함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문득 앞쪽에서 작은 동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두 사람은 재빨리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얼마나 지났을까. 횃불과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른, 괜찮으십니까? 만돌이 어둠 속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네. 자네야말로 다치지 않았는가? 긁힌 상처야 대수롭지 않습니다. 다만 만돌은 품 안의 함을 조심스레 열어 확인했습니다. 놀이개와 서찰은 무사했습니다. 달빛 한 줄기가 동굴 틈으로 스며들어 놀이개에 새겨진 가문 문양을 어렴풋이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정령대감의 죄를 밝힐 증표가 맞겠습니까? 서찰을 열어보면 알걸세. 하나 지금은 너무 위험하네. 날이 밝으면 안전한 곳에서 확인하세.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멀리서 산새 우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에야 만돌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두 사람은 동굴을 나와 사람이 없는 계곡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식이 떨리는 손으로 밀봉된 서찰을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종이는 사갔지만 글씨만은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수련의 지아비가 남긴 유서일세. 경식이 낮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병연이 거듭 땅을 팔라 종용하였으나 나는 응하지 않았다. 이는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곳이며 선대의 문서가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게 변고가 생긴다면 이는 필시 그자의 손에 의한 것이리라. 만돌은 숨을 죽이고 그 글귀를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고도 남네. 죽기 전 스스로 남긴 경고이니 이는 사후 진술과 다름없는 것일세. 경식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관하로 가져가 정식으로 재조사를 청해야 하네. 하나 관하까지 가는 길도 순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병연 대감이 벌써 우리 뒤를 쫓고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찰과 놀이개를 다시 함에 넣고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대신 두 사람은 일부러 사람들이 오가는 장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번잡한 곳이 오히려 몸을 숨기기에 나으리라는 경식의 판단이었습니다. 장터에 들어서자 과연 나직은 얼굴 몇이 두리번거리며 인파 사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기 대감댁 사람들입니다. 만돌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경식은 재빨리 근처 포목전 앞에 놓인 낡은 패랭이 2개를 집어들어 만돌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쓰고 등짐장수 행세를 하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상책일세. 두 사람은 패랭이를 눌러쓰고 등짐을 짊어진 채 천천히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대감댁 하인 하나가 지척까지 다가와 두 사람을 힐끗 살폈지만 등짐장수 차림에 별다른 의심을 두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만돌은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자 경식이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군. 관아까지는 아직 한나절 길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며 관아가 있는 읍내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에는 강을 건너는 나루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루터에 다다랐을 때 뱃사공은 이미 다른 손님을 태우고 강 저편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다음 배는 언제 옵니까? 만돌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나루터 초입에 앉아있던 늙은 어부가 느긋하게 답했습니다. 글쎄,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는 안 올 걸세. 물살이 거세서 아침에는 배를 잘 안 띄우거든. 만돌과 경식은 초조하게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병연의 손이 뻗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여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식이 어부에게 몇 푼을 쥐어주며 물었습니다. 어부는 돈을 받아들더니 그제야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 급하다면 저 위쪽 얕은 여울로 건너는 방법이 있긴 하네. 다만 길이 험하고 자칫하면 발을 헛디딜 수도 있어. 그 길로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부는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강을 따라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여울목에 다다랐습니다. 물살은 세찼지만 다행히 깊지는 않았습니다. 바지를 걷고 서로 손을 꼭 잡고 건너게. 돌이 미끄러우니 조심하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심스레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중간쯤 이르렀을 때 만돌의 발이 미끈한 돌에 미끄러졌습니다. 어이쿠. 품속의 함이 물에 빠질 뻔한 찰나 경식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게. 그 함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네. 만돌은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함을 더욱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세 사람은 흠뻑 젖은 몸으로 둑에 올라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만돌이 어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부는 씩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말을 다 하네. 그나저나 자네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 급히 강을 건너는 겐가? 경식이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한을 풀어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어부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부디 끝까지 해내시게. 이 근방에는 그런 억울한 사연이 한둘이 아니니. 세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고 만돌과 경식은 다시 읍내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읍내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관하로 향하는 길목에 병연 대감댁 사람들 여럿이 진을 치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미 우리를 앞질러 사람을 보냈군요. 만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네. 경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두 사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돌아보니 박서방이 어느새 그들 뒤를 따라와 있었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인 일인가? 두 분이 걱정되어 몰래 뒤를 따라왔습니다. 관아 뒷문으로 통하는 샛길을 제가 압니다. 박서방은 앞장서서 좁은 골목길로 두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이어진 좁은 길을 지나자 과연관아 뒤편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지기는 제 먼 친척벌 되는 이입니다. 사정을 이야기해 두었으니 들여보내 줄 것입니다. 박서방의 말대로 문지기는 세 사람을 슬쩍 훑어보고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관아 뒷마당으로 들어선 순간 만돌은 비로소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긴장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품속의 함은 여전히 온기를 품은 채 그의 가슴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경식이 결연한 얼굴로 관아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뒷마당을 가로질러 관아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순찰을 돌던 나졸 하나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라. 어디서 온 자들이냐? 경식이 재빨리 나서며 품에서 예전 포교 시절의 신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전임 포교 김경식일세. 사또께 긴급히 아를 일이 있어 왔네. 나졸은 신표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그것도 뒷문으로 들어오시다니요.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일세.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만돌이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나졸 날이 부디 이 서찰만이라도 먼저 사또께 전해 주십시오. 보시면 사안의 중함을 아실 것입니다. 만돌은 품속에서 유서를 꺼내 나졸에게 내밀었습니다.
나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서찰을 받아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선 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윽고 나졸이 다시 나타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께서 안으로 들라 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나졸을 따라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동원에는 이미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사또가 심각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찰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오. 사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서찰 외에도 놀이개라는 물증과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까지 있습니다. 경식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눈을 떴습니다. 내일 아침 정식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소. 다만 오늘 밤은 이곳 관아 안에서 지내도록 하시오. 그 편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안전할 것이오. 만돌은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품속의 함을 사또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그는 속으로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수련님,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그 안도도 잠시 동원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또, 이병연 대감께서 급히 뵙기를 청하십니다. 만돌과 경식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동원문이 벌컥 열리며 이병연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그의 얼굴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능청스럽게 부드러웠습니다. 사또, 이 야심한 시각에 어인 소란입니까? 병연이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자세를 바로 하고 답했습니다. 대감, 마침 잘 오셨소. 대감과 관련된 중대한 고변이 들어왔소이다. 병연의 눈이 순간 만돌과 경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고변이라니요. 저 자들은 소인이 익히 아는 자들입니다. 요 며칠 마을을 어지럽히고 다니던 뜨내기 장사꾼과 파직당한 지 오래인 전임 포교이지요. 파직이라니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식이 발끈하여 나섰습니다. 병연은 그런 경식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네가 억울한 것은 알겠으나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3년 전 그 조사를 그르쳐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던가. 저는 물러난 것이 아니라 대감의 압력에 못 이겨 쫓겨난 것입니다. 경식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두 분 모두 진정하시오. 이 자리에서는 증거로 말해야 할 것이오. 사또는 앞서 받아둔 유서와 놀이개를 병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병연은 그것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또, 이런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로 소인을 죄인으로 몰겠다는 겁니까? 필체가 누구 것인지 어찌 확신하십니까? 이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위조라니요. 이는 분명 수련의 지아비가 직접 남긴. 직접 보셨습니까? 병연이 만돌의 말을 매섭게 끊었습니다. 자네야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자인지도 모를 뜨내기가 아닌가. 이 종이를 어디서 났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일세. 만돌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표를 발굴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자면 자신이 폐가에서 원귀를 만났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한다면 오히려 미신을 앞세워 대감을 모함하는 자로 몰릴 것이 뻔했습니다. 병연은 그런 만돌의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또. 저자는 제대로 답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명백히 소인의 재산과 명예를 노린 무고입니다. 병연의 말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사또의 얼굴에 흔들리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허나 목격자도 있다 들었소. 목격자라니요. 대체 누구입니까? 병연이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이 순간 경식은 박서방의 이름을 밝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증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이 새어나가면 박서방의 안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경식의 대답에 병연은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허허,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목격자라니. 사또, 이는 필시 근거 없는 낭설을 꾸며 낸 것이 분명합니다. 병연은 그렇게 말하며 사또를 향해 더욱 은근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소인이 알기로 이 서찰이라는 것도 실은 저 장사꾼이 관아 뒷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와 바친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연은 오랜 세월 이 고을에서 쌓아온 신망과 재력을 가진 자였고 사또 역시 그와의 관계를 함부로 저버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이 일을 보류하고 내일 다시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소. 사또의 유보적인 말에 만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확신에 부풀어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연은 승기를 잡은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동원을 나서기 직전 만도를 향해 낮게 스치듯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사람 잘못 건드렸네. 이 마을에서 나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네. 그 말을 남기고 병연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동원에 남은 만돌과 경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써 찾아낸 증표가 한순간에 근거 없는 낭설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만돌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과 달리 짙은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아에서 내어준 작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경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만돌이 큰일 났네. 방금 전갈이 왔는데 어젯밤 우리 집에 누군가 다녀갔다는군. 무슨 일입니까? 내 처와 아이를 두고 병연 대감댁 사람이 은근히 겁을 주고 갔다 하네. 이 일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식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돌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이제 경식의 가족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른,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닐세. 이것은 애초에 내가 3년 전부터 짊어졌어야 할 짐이었네. 경식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나졸 하나가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사또께서 두 분을 찾으십니다. 동원에 들어서자 사또는 어젯밤과는 사뭇 다른 냉랭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간밤에 다시 생각해 보았소. 이 사건은 3년이나 지난 데다 물증이라는 것도 출처가 불분명하니 제조사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듯하오. 사또, 어찌 하룻밤 사이에 말씀이 바뀌셨습니까? 만돌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사또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 입장도 헤아려 주시오. 이 고을에서 이 대감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는 그대들도 잘 알지 않소. 그 말에서 만돌은 병연이 이미 사또에게도 손을 뻗쳤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물러나면 수련의 원한은 영영 풀리지 못합니다. 만돌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답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 확실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오. 경식과 만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박서방의 증언이 이제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 그자는 대감댁의 메인 몸입니다. 함부로 불러낼 수도 없습니다. 경식이 나지기 걱정했습니다.
제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만돌이 결연히 말했습니다. 위험하네. 병연이 이미 자네 얼굴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른께서는 이곳에서 사또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경식은 한참을 만류했지만 결국 만돌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게. 이제는 정말 한 걸음도 그르쳐서는 안 되네. 만돌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병연의 손이 뻗쳐 있는 그 위험한 마을로 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질녘, 만돌은 남의 눈을 피해 박서방의 오두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문이 반쯤 부서진 채 열려 있었고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박서방, 어디 계십니까? 만돌이 다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는 박서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과 몸 곳곳에 매질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박서방, 정신 차리십시오. 만돌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박서방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자네가 다시 올 줄 알았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는가. 어제 관아에 다녀갔다는 것을 벌써 알고 대감댁 사람들이 들이닥쳤네. 박서방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내가 끝까지 입을 다물지 않으면 처자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더군. 그래서 어찌하셨습니까? 만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서방은 옆에 놓인 낡은 종이 쪽지를 힘겹게 만돌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미 각오했네. 여기 내가 본 것을 모두 적어 두었네. 손이 떨려 글씨는 엉망이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서방대 가솔은 어찌하시려고. 처자식은 오늘 밤 처가로 피신시켰네. 나는 이제 이 죄를 씻고 싶을 뿐일세.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을 그 광경이 눈에 밟혀 살았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이 몸이 어찌 되어도 여한이 없네. 그 말을 끝으로 박서방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만돌이 다급히 그를 흔들어 깨우려는 순간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그 장사꾼 놈이다. 병연 대감댁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만돌은 급히 종이 쪽지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몸을 일으켰지만 이미 사내들에게 둘러싸인 뒤였습니다. 오늘은 곱게 보내줄 수 없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만돌은 필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여러 명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몽둥이가 등과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만돌은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겠지. 사내들은 그렇게 말하며 만돌을 마당 밖으로 내던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만돌은 품속의 종이 쪽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오두막 안을 살폈을 때 박서방의 모습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박서방. 만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켜야 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걸으며 만돌은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것인가. 지친 몸을 이끌고 다다른 곳은 다시 그 폐가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수련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다치셨군요. 수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죽었습니다. 저를 도우려다가 저 때문에. 만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저 때문에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수련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소녀 또한 지아비를 잃고 그 슬픔 속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3년을 버티셨습니까? 놓아버린다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지아비의 죽음도, 소녀의 죽음도, 그리고 이제 박서방의 죽음마저도 아무 의미 없이 묻히고 말 것입니다. 수련의 눈에서 옅은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자의 말은 들리지 않아도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말은 처음 폐가에서 들었던 바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만돌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박서방이 남긴 그 쪽지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돌은 품속의 종이 쪽지를 꺼내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들 속에는 박서방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수련의 말에 만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돌은 온몸의 상처를 이끌고 다시 읍내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다다르자 경식이 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박서방이 죽었습니다. 경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돌은 품속에서 박서방이 남긴 쪽지를 꺼내 경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언입니다. 그의 목숨과 바꾼 진실입니다. 경식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위에는 3년 전 그날 밤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물증도 목격자의 증언도 모두 갖추어졌네. 경식의 목소리에 다시 결의가 서렸습니다. 허나 이제는 사또 한 사람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돌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침 내일이 5일장이 서는 날일세. 온 마을 사람들이 장터에 모이는 날이지. 경식의 눈이 번맹였습니다. 그날 사또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이 진실을 밝히세. 병연도 더는 그 자리에서 발뺌하지 못할 걸세.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사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장동원으로 향해 사또에게 새로운 증언을 내보였습니다. 사또는 박서방의 쪽지를 읽어 내려가며 낯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목숨으로 이것을 남겼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5일장에서 이 일을 공개하자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오. 대감이 그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오. 오히려 그렇기에 사람들 앞에서 밝혀야 합니다. 만돌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병연 대감은 지금껏 어둠 속에서만 힘을 휘둘렀습니다. 만인이 보는 앞이라면 아무리 그라해도 함부로 손을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또는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내 입장도 헤아려 주시오. 만에 하나 이 일이 잘못되면 나 역시 이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오. 사또 그렇다면 이대로 진실을 묻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경식의 물음에 사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3년 전에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진실이 묻혔습니다. 저 역시 그 두려움에 눈을 감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경식이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허나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또께서는 부디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동원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사또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일 5일장에서 내 직접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루겠소. 만돌과 경식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미리 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오. 대감이 순순히 물러날 자는 아니니
사또의 말에 만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날 밤 만돌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죽음, 수련 부부의 원한, 그리고 3년간 묵혀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만돌은 자리에 누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5일장이 서는 아침, 장터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포목전과 곡물전, 어물전 사이로 온갖 소리가 뒤섞였고 아이들은 엿장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만돌과 경식만은 여느 때와 다른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사또가 나졸들을 거느리고 장터 한복판에 마련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년 전 산중 폐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시 다루고자 하오. 사또의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단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병연도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둘러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사또, 이것이 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이미 지난밤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근거 없는 무고에 불과합니다. 병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옅은 동요가 스쳤습니다. 대감, 오늘은 그 말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낱낱이 가려볼 것이오. 사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경식이 앞으로 나서 유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3년 전 산중 폐가에 살던 선비가 죽기 전 남긴 유서입니다. 이병연이 거듭 땅을 팔라 종용했으며 자신에게 변고가 생긴다면 그것은 필시 이 대감의 손에 의한 것이라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오? 필체도 알 수 없는 것을. 병연이 여유를 가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돌이 나서서 놀이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놀이개에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수련 아씨가 지니고 있던 것이며 지아비의 유서와 함께 우물가에 묻혀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얻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 아닌가. 병연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순간 경식이 마지막으로 박서방의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감댁 마름으로 있던 박서방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언입니다. 그는 3년 전 그날 밤 대감의 지시로 삽과 밧줄을 나른 사실을 낱낱이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는 이 진실을 지키려다 대감댁 사람들의 매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터 전체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서방이 죽었다고? 병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때 인파 사이에서 한 여인이 흐느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서방의 아내였습니다. 제 지아비가 어젯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것을 저는 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여인의 절규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병연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는 모두 저들이 꾸며낸 것이오. 나는 결코. 대감. 그때 병연의 곁에 서 있던 늙은 집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인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대감께서 직접 하인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셨던 것을 소인은 알고 있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감히. 병연이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지만 집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인 또한 그날 이후 3년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씻고 싶습니다. 집사의 고백에 병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듯 무너졌습니다.
사또 저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나를 모함하려는 자들의 술수입니다. 병연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서와 노리개, 박서방의 유언, 그리고 집사의 증언까지 4가지 증거가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병연, 그대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부부를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진실을 지키려는 자의 목숨까지 앗아갔소. 이는 결코 가벼이 다스릴 수 없는 중죄요. 사또 부디 제고하여 주십시오. 소인이 이 고을에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그 은혜라는 것이 죄 없는 이들의 재산과 목숨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오. 사또의 준엄한 목소리에 병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졸들이 다가와 병연을 포박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존경받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병연은 몸부림치며 끌려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병연의 절규가 장터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사또는 장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병연이 부당하게 빼앗은 산중의 땅과 재산은 마땅히 그 부부의 유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요. 허나 유가족을 찾을 수 없으니 이를 관리하여 그 부부의 넋을 기리는 사당을 짓도록 하겠소. 사람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의 유족에게는 마땅한 보상과 함께 그 충정을 기리는 뜻에서 관아의 녹을 내리도록 하겠소. 박서방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또한 김경실, 그대는 3년 전의 과오를 스스로 밝히고 바로잡았으니 그 공을 인정하여 다시 포교의 직을 내리겠소. 경식은 놀란 얼굴로 사또를 바라보다가 이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한만돌, 그대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것이요. 그대에게도 마땅한 상을 내리고자 하니 원하는 바가 있다면 말해보시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만돌에게 쏠렸습니다. 만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큰 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산중의 폐가를 손질하여 그곳에서 죽어간 이들의 넋을 기리는 작은 사당을 제 손으로 짓고 싶습니다. 사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 기꺼이 허락하겠소. 그날 이후 만돌은 마을에 남아 산중의 폐가를 손수 고쳐 나갔습니다. 허물어진 담장을 새로 쌓고 낡은 지붕을 갈아 얹었으며 마당 한켠에는 작은 사당을 지어 수련 부부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저녁, 만돌은 마지막으로 사당 앞에 홀로 섰습니다. 노을빛이 사당 지붕 위로 붉게 물들 무렵 수련이 조용히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이제야 소녀도 지아비의 곁으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의 얼굴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그네님, 수련 아씨,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이 못난 사람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만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죽은 자의 흔적은 들리지 않아도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수련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 같은 이가 있는 한 이 세상의 억울함도 언젠가는 빛을 보리라 믿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수련의 모습은 노을빛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듯 사라져 갔습니다. 만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날 처음 이 폐가를 찾았을 때 그는 그저 하룻밤 몸을 늘 곳을 찾던 외로운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정갈하게 단장된 집과 그 안에 깃든 평온한 사당이었습니다. 무너져 가던 담장 대신 튼튼한 돌담이 둘러섰고 어둡던 마당에는
작은 화단까지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만돌은 그 집 마루에 걸터 앉아 마을에서 가져온 술 한 잔을 사당 앞에 올렸습니다. 수련 아씨, 그리고 서방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걸음을 재촉하며 지나치던 흉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돌보는 작은 사당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산중 마을에는 오래도록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말은 들리지 않아도 그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흔적을 끝내 외면하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가 3년 묵은 원한을 풀고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돌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그 산중집에 머물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하룻밤 쉼터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집에 묵으시려거든 부디 하룻밤만 자고 가십시오. 그리고 혹여 이곳에서 무언가를 느끼시거든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말의 참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집을 거쳐 간 이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